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논의할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지 말라고 지시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전셋값도 오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본인 역시 다주택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했다가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정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대전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민주노총은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조 원 늘어난 38조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자 대검찰청은 먼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부장급, 과장급, 검사장인 부장급 회의를 각각 열고 장시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수사자문단 소집 자체만 일단 유보했습니다. 대신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6개 고검장, 18개 지검장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이번 긴급 검사장 회의는 오전엔 고검장, 오후엔 지검장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게시판엔 추미애 장관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시각과 함께 권력과 언론 유착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추 장관이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이 사건을 현직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결론을 정한 채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 상황을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 일부에서는 내부 게시판의 글이 검찰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문단 소집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면서 대검 스스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긴급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추 장관의 지시 수용 여부와 거치 문제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일단 오늘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쪽짜리 수사 지휘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며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겁니다.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겐 대검찰청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이유에 대해 윤 총장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문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결론이 엇갈리면 혼란이 예상되고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에 사건 지휘를 넘겼다가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 방안 등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자 직접 수사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이 이의를 제기하며 자문단 위원 추천을 거부하자 대검 자체적으로 위원 9명을 선정하고
회의 개최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공식적으로 윤 총장에게 중단을 지휘하면서 대검찰청은 일단 예정된 자문단 소집 일정은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안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 손을 들어주는 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을 공식 발동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로 논란이 확산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15년 전에는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당시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는데 윤 총장이 스스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이 발언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 이어 2주 만에 다시 윤 총장을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당시엔 수사가 아닌 감찰 관련 조사 주체에 대한 지시여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던 검찰의 반발이 이어졌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법력권 일부의 사퇴 요구와 맞물려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은 각급별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문단 소집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총장의 수사지휘 자체를 막는 건 또 다른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는 견해부터 장관 지시를 수용하더라도 거취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대검 참모들과 평검사들이 이번 지휘권 발동을 두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지도 변수입니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법무부 장관의 공식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예상하기 힘든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본인 거취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했다는 건데 대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문지연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뉴스타파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핵심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날 윤석열 총장을 만났다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부부 1심 동체를 강조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문제가 있다면 결국 그건 조 전 장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 총장 측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대검찰청장은 박상기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선처를 요구해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이어서 이번엔 박상기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새로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 문지연이었습니다. 네, 법무부와 검찰 수장 간의 살얼음판을 건넨 듯한 공방이 오늘 아침 신문의 주요 면을 차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선택은 뭘까요? 각 신문이 바라본 이번 사태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사표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에게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이어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조국 낙마 운운, 대검은 박상기, 조국 선처 부탁,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무렵 오갔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슬아슬합니다. 경향신문은 추 장관의 공정성 요구가 윤 총장에 안 먹힌다고 판단했고 그 원인은 총장이 최측근 검사장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말을 뒤집고 의사결정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윤석열 공식 입장 없이 침묵, 물러나나 임기 채우나 기로에 섰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첫 지휘권을 행사하자 김종빈 당시 총장이 사퇴한 전례가 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이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제동 걸린 윤석열 반격 나서나 오늘 검사장 회의 소집이란 제목으로 한겨레 신문 역시 윤 총장의 다음 행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수사지휘권 초강수, 윤석열 벼락 몰다. 사면 초과 윤석열 노골적 사퇴 압박에도 버틸까? 한국일보는 총장 나가라는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추미애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받아라. 윤석열 오늘 입장 낼 수도. 결단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됐고 총장의 거취 표명이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망했습니다. 총장 지휘권 박탈은 위법. 대검 검사들 긴급회의 열고 격앙.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놓고 윤석열 자문단, 이성윤 심의위 각각 꾸려 충돌. 조선일보는 한면 전체를 할애해 윤 총장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조용성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20% 줄이면은 당연히 대출을 통한 그런 투기적 수요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는.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등 투기 지역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넉 달 가까이 만에 5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해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같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세를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그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거품은 꺼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지시사항을 밝혔습니다.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나 처음 집을 사는 사람, 전세와 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77만 호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을 확보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더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언급처럼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으로도 해석됩니다. 국토부는 구체적 정책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안에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참모들에게 재차 권고했는데요. 정작 본인은 서울 강남 아파트는 놔두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만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수도권 다주택자들은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6개월 시한을 정했지만 이행한 참모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이 나올 리 없다고 판단한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넉 달 가까이 만에 50% 아래로 떨어지는 등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줬습니다. 그러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은 이달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다시 권고했습니다. 노 실장 자신을 포함해 비서관급 이상 12명이 대상입니다. 서울 도곡동과 잠실동에 집을 보유한 김주원 민정수석 등 수석급이 5명이고 경기 과천과 서울 마포에 집이 있는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 등 비서관급 6명입니다. 노 실장은 스스로 권고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2채 가운데 한 채를 매물로 내놨는데 이게 다시 비판을 사고했습니다. 시세 3억 원 가까운 청주의 아파트만 내놓고 10억 원이 넘는 서울 반포의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노 실장이 반포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집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비서실장의 2차 강력 권고는 본인 스스로 강남의 집은 보유하겠다고 선택하면서 뒷말만 낳고 의미는 퇴색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다시 주문하고 나선 건 집값이 또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서울 중저가 단지 위주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서 이른바 역풍선 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18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가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월만 해도 6억 원 후반대에 거래됐지만 가격이 6개월도 안 돼 1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2천 금방 2천 오르고 또 1천 오르고 계약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2천 오르고 이래서 거래 자체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오르는 중입니다. 지금 아니면 내 집을 못 산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순식간에 다 매물이 팔리고 잠기고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도 뚜렷합니다. 이처럼 고강도 규제인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 노원과 도봉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호가와 실거래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저렴한 금천과 관악, 구로구 등 다른 서울 외곽 지역 중저가 아파트 단지 상황도 비슷합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이른바 역풍선 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규제 풍선 효과를 노리고 서울을 벗어났던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어차피 같은 규제 지역이라면 서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풍부한 유동성에 저금리 기조 탓에 서울 아파트 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30, 40대들의 움직임이 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집을 사기 어렵다라는 가격 진입 장벽에 대한 불안감이 작동하면서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53주 연속 상승해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전 소속팀에서의 가혹행위를 알린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는 수년 동안 이어진 가혹행위에 지쳐 최후의 SOS를 쳤지만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진 걸로 보입니다. 목숨을 끊기 전날에는 대한체육회 연락을 받고 괴로워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숙현 선수는 새벽 한두 시쯤 벼랑 끝 선택을 하기 전날 오전 훈련을 마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암수에서 다 변호사 사고 지금까지 다 구행하고 있다. 그 얘기는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의연하게 오후 훈련까지 마쳤지만 최후의 SOS마저 통하지 않는 분위기에 최 선수는 깊은 절망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 모은 녹취록에도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가혹행위를 수년간 목격한 동료들도 좁은 스포츠판 특성 탓인지 같은 편이 돼주지 못했습니다. 다 입단속하고 해놔는 애들이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전화를 해도 밥도 안 하고 문자를 남기도 연락도 안 하고 이러는 그런 이야기를 숙현이한테 했는 모양이라요. 이래가 안 되겠다. 내라도 희생해가고 이거 억울함을 밝혀야 되겠다. 그런 최후의 그런 선택을 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최 선수의 유언에 경주시청팀 동료 선수 2명도 조금 늦었지만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폭행과 폭언을 당한 건 비슷한데 다만 휴대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감시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는 후배 선수들의 사진과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수시로 확인하며 철저하게 그들만의 감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 선수가 한을 품고 떠난 만큼 동료들은 언제 어디서 몇 대를 왜 맞았는지 정리하며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감독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폭행을 주도한 팀 닥터가 등장합니다. 호칭은 팀 닥터지만 실제 의사는 아니고 임시 고용된 치료사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팀 닥터가 치료비 같은 이유로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로 와. 이빨 깨물어. 야, 컨텐츠. 내일부터 네 뭐 쿵한 표정 보인다 하면 니는 가만 안 둔다 알았어. 고 최숙현 선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주인공. 최 씨가 남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팀 닥터로 불리는 안모 씨입니다. 호칭은 팀 닥터지만 안 씨는 경주시 철인 3종 팀이 임시로 고용한 물리치료사입니다. 권한은 감독 이상이었습니다. 감독이 보는 앞에서 선수를 폭행하는데도 감독은 깍듯한 존칭까지 쓰며 기분을 맞춥니다. 너는 아무 죄가 없다. 이빨 깨물어. 어디서 양아치 짓을? 어? 야, 컨텐츠. 이거 잠깐 가능하시고 콩비지지 제가 끓였습니다. 진정서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고 최숙현 선수가 팀 닥터에게 돈을 상납했다는 내용입니다.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마다 안 씨에게 선수 1인당 80만 원을 지급했고 물리치료비나 심리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 씨가 안 씨에게 지급한 돈은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같은 명목으로 팀 닥터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수들은 물리치료사인 팀 닥터에게 돈을 내고 폭행을 당한 셈입니다.
팀 닥터에 대해서 선수들이 구타를 당했다 하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파악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안 씨는 물리치료사 자격도 없는 비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고 철인 3종 팀에서 팀 닥터를 두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트라이슬론 다른 팀에서는 팀 닥터를 운영하는 팀이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경주에는 팀 닥터를 감독이 고용을 해서 폭행을 주도한 의문의 팀 닥터는 선수단 소속이 아니어서 체육계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가 감독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을 대상으로 사안을 들었고 감독이 선수단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혐의로 진정된 선수 2명은 손찌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서 당장 징계하지 않았고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등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록에서 폭행과 폭언을 주도한 팀 닥터는 선수단 소속이 아닌 전지훈련 때 임시로 고용한 운동 처방사여서 인사위원회 청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여준기 경주시 체육회장은 팀 닥터는 특별한 면허가 없고 전지훈련 등을 할 때 일시적으로 비용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데 앞으로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트라이애슬론전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였다며 22살 청년의 억울한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최 선수가 상습적인 폭행과 괴롭힘 등에 괴로워하며 대한체육회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구 하나 살펴보지 않고 일이 커질까 회유하고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체육계 폭력에 대한 제2의 미투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 대변인은 이제 체육계 폭력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 무마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80명을 넘어섰는데요. 교회와 노인복지시설,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이제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전입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와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여성이었는데요. 이후 광주는 한동안 길게는 80여일 동안이나 환자가 없었는데 최근 일주일도 안 돼 무려 45명이 확진됐습니다. 하루에 12명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서더니 22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46번 환자가 다녀온 교회와 방문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15명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46번 환자는 초기에 동선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분이 계속 지금 꺼렸다기보다는 계속 늦추고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물었을 때 재확인해 주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었어요. 일부 확진 환자는 지난 주말 광주 서구에 있는 예식장 3곳을 들른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에서는 수술 대기 중이던 환자가 확진되면서 병원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준비된 1인 병상이 모두 64개 있는데 이제는 병상 걱정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병상 부족 사태가 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확진자와 접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의사와 간호사, 간병 인력, 검체 채취 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들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초기 광주의 병상 나눔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200여 개 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등교가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높아진 광주. 하지만 이미 확진 환자가 접촉한 사람이 많아 당분간 확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보만입니다. 네, 광주 사찰에서 시작된 감염이 오피스텔과 교회, 노인 복지시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관련 환자만 50명에 육박하는데 확진자가 한 거짓말이 사태를 키웠습니다. 인천 거짓말 강사 같은 사례가 광주에서도 나온 겁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은 인천 학원 강사를 통해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역학조사 당시 직업을 숨겨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7차 이상 전파돼 감염자만 80명이 넘었습니다. 거짓 진술이 확진 규모를 키운 건데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양 빌딩 방문자가 소속된 교회, 그리고 직장, 요양원이 되겠습니다만 직장 등을 통해서 30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입니다. 확진된 광주 사찰 방문자와 동선이 겹친 60대 여성이 오피스텔 사무실에 갔던 사실을 숨기면서 추가 감염자가 있다는 겁니다. 진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애매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답변 부분이 있어요. 오피스텔까지만 번지는 듯했던 사찰발 감염은 또 다른 거짓말 탓에 교회와 노인복지시설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동선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때문에 10여 명이 감염된 겁니다. 제대로 진술했다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만큼 지자체는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거짓말 강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진술이나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한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한 벌칙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처음으로 학교 내 전파 의심 사례가 나온 대전 천동초등학교의 전교생 85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191명은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등교한 학생들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잔뜩 긴장한 학생들이 간격을 유지한 채 감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3명이 확진된 5학년 전체에 이어 나머지 전교생과 선생님들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다행히 하루 전 검사한 5학년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떨어진 교실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터라 부모들은 검사받는 자녀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저희 큰애는 아직 음성 판정 받아가지고 다행이고 이제 둘째 검사해서 음성 판정 나오기를 기다려야죠. 대전에서 학생 감염이 우려되는 학교는 더 늘었습니다. 이번엔 관저동 느리울 초등학교 사회복무요원이 확진돼 등교한 학생들이 서둘러 귀가했습니다. 행정실에 근무해 학생과 직접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직접 접촉할 일은 없었고요. 그 행정실 동료 직원들하고 교무실 직원 중에 LG U+ 회사원인 환자 아버지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건물엔 콜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일하는 환자 어머니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3명이 관저동 같은 교회를 다녔고 특히 부자는 지난 주일 같이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삼성 SDS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사옥이 폐쇄됐습니다. 삼성 SDS는 서울 신천동 잠실 캠퍼스 건물을 폐쇄하고 임직원 전원에게 어제 오늘 재택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회사 측은 긴급 방역을 시행하고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특위 소위를 열고 3차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청년 예산 등을 추가한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네, 원구성에 항의하며 추경 심사에 불참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졸속 추경 심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음 주 국회 일정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김주현 기자입니다. 3차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틀째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일부 증액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청년 주거 금융 지원 2,500억 원, 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 원, 청년 창업 지원 100억 원 등 청년층을 겨냥한 예산을 3,600억 원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로 청년층의 분노가 심상치 않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3조 원 정도 늘어난 38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5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식화하여 면밀하게 편성했고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방침에 미래통합당은 숫자를 앞세운 횡포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반대하며 추경안 심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청와대의 앞잡이가 돼 졸속 심사를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35조의 추경을 해당 상임위들이 평균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1시간 57분 만에 37조를 아마 한번 읽어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해 넘겼습니다. 다만 통합당은 의사 일정 불참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다음 주 초 보이콧을 풀고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의 강제 배정안을 대신할 새로운 명단을 제출하고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추경안 처리 본회의에 맞춰 긴급 의총을 열고 규탄에 나서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경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이 처리될 7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춘재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춘재가 살인 14건과 성폭행 9건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는데요. 이춘재가 자백한 또 다른 성폭행 사건 25건은 끝내 혐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먼저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부터 5년여 동안 경기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 여성 10명이 잇따라 살해됐지만 결국 범인은 밝히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30여 년이 흘러 9차 사건 증거물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7월 9차 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였고 2019년 8월 수감 중인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이춘재는 자신이 무려 1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과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돼 증거가 명확해졌고 나머지도 과거 수사 기록과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경찰은 살인사건 14건 모두 이춘재가 한 짓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과거 수사 기록과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14건의 살인사건은 이춘재에 의한 연쇄 살인사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살인 말고도 성폭행 34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경찰은 이 중 9건만 범행으로 포함했습니다. 25건 역시 실제 범행으로 보이지만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밝혀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992년 이춘재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선 이춘재가 범행을 부인하고 당시 수사 기록이 거의 없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춘재가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춘재가 수사가 진행될수록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춘재의 범행 동기는 주도권을 표출하려는 것이었다. 범죄 심리분석관들이 지난해 9월부터 모두 52차례 동안 진행한 면담 조사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어린 시절 내성적이고 가정에서 억눌려 있던 이춘재가 군대에서 탱크를 몰며 처음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경험했지만 전역 후 무료한 생활 속에 쌓인 욕구 불만이 성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살인과 성폭행을 벌이며 성취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 불만의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역하고 한 달 만에 성폭행을 저지르고 8개월 뒤엔 살인까지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이춘재는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수법은 갈수록 잔혹해지고 더욱 가학적으로 변했습니다. 집요하게 여성만을 노려 범행하고 특정 부위를 심하게 훼손한 행위도 같은 맥락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사 초기에 잘못을 반성하는 듯했던 이춘재는 갈수록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겼고 자신의 건강과 교도소 생활만을 걱정했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은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범행을 과시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 했다는 게 분석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수십 차례 대면 조사에서 이춘재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끝내 직접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북미 대화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으로 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달 만에 내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 의지를 밝힌 데 뒤이은 겁니다. 대선 전 북미 대화에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에 대해서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고 외교부로서는 외교부의 역할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달 만남에서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운영 방식 개선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고위급 인사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는 7일 예정된 걸로 알려진 비건 부대표 방한인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북이 북미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정부 전략이 바뀐 거냐는 질문에는 선순환이라는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정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는 연계된 바 없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증액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합리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되고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에 대한 한일 간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가 가장 바라는 건 진정성이 끝까지 가는 사죄라며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건 그런 사죄를 외교 협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국가 비상방역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480만 개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늦춰질 거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레저 산업과 소매업 등 비농업 일자리가 5월 270만 개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 480만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3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가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부분적인 경제 재개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노동부의 고용지표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반겼습니다. Today's announcement proves that our economy is roaring back. It's coming back extremely strong. We have some areas where we're putting out the flames or the fires, and that's working out well.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11.1%로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의 3배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3만 건으로 5주 연속 100만 건을 넘으며 과도한 낙관론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보류한 주가 늘면서 미국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전하던 극장이 새 영화 개봉으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장을 꺼리는 사람들은 영화 관람 장비를 사고 홈시어터를 꾸며 집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극장을 찾은 관객들이 상영관 앞에서 줄줄이 발열 체크를 합니다. 새로 개봉하는 영화들이 늘어나며 극장을 찾는 관객이 많아졌습니다. 영화는 쉽게 손쉽게 볼 수 있고 또 경로 할인돼서 더 싸서 더 좋고. 관객을 극장으로 모시기 위한 영화사들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비섬에서 진행된 시사회는 가로 23m, 세로 12m의 대형 스크린을 걸고 관람객 300명을 초청했습니다. 천석 규모 자리에 300명만 초대하고 발열 체크는 물론 손소독제와 비닐 장갑까지 안전에도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탁 트인 야외에서 영화를 봤잖아요. 이렇게 되게 밀폐된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극장에 가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아이의 집을 영화관처럼 꾸몄습니다. 20대 직장인 정진 씨는 15만 원을 들여 빔 프로젝터와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매하고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극장에 비해서는 음향이나 화질이 이런 게 떨어져서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또 아무래도 혼자 볼 수 있고 또 안전한 게 있으니까. 홈시어터를 꾸미는 집이 늘어나며 대형 TV와 사운드바 구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개의 스피커를 설치하면 서라운드로 극장과 비슷한 음향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55인치 대 65인치 대보다는 75인치, 85인치 대로 그런 TV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이 같이 사운드바와 홈시어터를 구매를 하시게 되었는데 기존의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한 대략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 30%가 좀 증가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아늑하고 안전한 나만의 공간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많아지며 홈시어터족은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일시적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구름은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또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낮더위로 인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낮 동안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도에는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춘천은 30도 등으로 중북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해 후텁지근하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내리면서 광주와 대구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휴일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음 한 주간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한 마스크로 챙겨주시고요. 오후부터는 보통 단계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논의할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지 말라고 지시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전셋값도 오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대전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민주노총은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조 원 늘어난 38조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총 77만 호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을 확보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추가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소유 비판과 관련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중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다시 권고하고 자신도 아파트 처분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영민 실장 스스로도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 2채 가운데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가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정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민주당은 당장 법안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적은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오히려 종부세율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최혜영 기자입니다. 이딴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히려 들썩이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법안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종부세법을 포함해 소득세법, 주택법 등 5개 법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에서 0.8%포인트 올리는 내용으로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4%까지 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미래통합당은 결국 또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말이냐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지 참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오는 것이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업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통합당 의원들은 연이어 종부세 인하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갑의 태영호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은 종부세 납부 공시가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또 집을 여러 채 가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 있는 1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종부세법을 두고 여야는 또 한 번의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에도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을 따져봤더니 평균 53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주택자 의원 가운데 절반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 3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이중 역세권에 재건축 호재까지부터 최근 실거래액만 15억이 넘습니다. 입지가 일단 제일 좋고요. 올림픽 선수촌 다음으로 제일 큰 단지고 재건축했을 때 2,500세대 가까이 될 거고요. 그때는 그래도 종고등학교가 바로 단지 앞에 있어서. 이른바 노른자 땅 아파트를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은 배우자와 장남 명의로 2채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도봉구의 아파트 3채, 경기도 인천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신고한 주택만 24채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소속 성준기 의원은 신고한 부동산 재산만 94억 원이 넘습니다. 경실련이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명은 평균 52억 8천만 원, 부동산 재산을 16건이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회에는 이런 투기 세력을 대변할 본인이 투기 세력인 그런 분들이 다수 포진돼 있고 그분들이 대체 뭘 하겠냐? 정말 심각합니다. 또한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의원 9명 가운데 4명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강대호 의원은 소유한 주택만 30채입니다. 경실련은 임대사업자를 방불케 하는 의원들이 과연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또 역할을 하신다는 건 이해 충돌에도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상임위에 이런 다주택자나 부동산 부자들은 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의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공개한 부동산 가격은 시세의 60%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이므로 공개 기준도 실거래가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각급 검찰청에 긴급 검사장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했으며 고검장들은 오전, 지검장들은 오후로 나눠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 직후 부장회의를 소집해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 수사 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앞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단 오늘은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규환 기자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쪽짜리 수사 지휘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며 수사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겁니다.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겐 대검찰청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이유에 대해 윤 총장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문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결론이 엇갈리면 혼란이 예상되고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에 사건 지휘를 넘겼다가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 방안 등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자
직접 수사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이 이의를 제기하며 자문단 위원 추천을 거부하자 대검 자체적으로 위원 9명을 선정하고 회의 개최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공식적으로 윤 총장에게 중단을 지휘하면서 대검찰청은 일단 예정된 자문단 소집 일정은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안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 손을 들어주는 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을 공식 발동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로 논란이 확산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15년 전에는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당시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이 스스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이 발언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 이어 2주 만에 다시 윤 총장을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당시엔 수사가 아닌 감찰 관련 조사 주체에 대한 지시여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던 검찰의 반발이 이어졌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법력권 일부의 사퇴 요구와 맞물려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은 각급별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문단 소집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총장의 수사지휘 자체를 막는 건 또 다른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는 견해부터 장관 지시를 수용하더라도 거취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대검 참모들과 평검사들이 이번 지휘권 발동을 두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지도 변수입니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법무부 장관의 공식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예상하기 힘든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본인 거취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법무부와 검찰 수장 간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공방이 오늘 아침 신문의 주요 면을 차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선택은 뭘까요? 각 신문이 바라본 이번 사태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사표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에게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이어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조국 낙마 운운, 대검은 박상기, 조국 선처 부탁,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무렵 오갔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슬아슬합니다. 경향신문은 추 장관의 공정성 요구가 윤 총장에 안 먹힌다고 판단했고 그 원인은 총장이 최측근 검사장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말을 뒤집고 의사결정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윤석열 공식 입장 없이 침묵, 물러나나 임기 채우나 기로에 섰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첫 지휘권을 행사하자 김종빈 당시 총장이 사퇴한 전례가 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이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제동 걸린 윤석열 반격 나서나 오늘 검사장 회의 소집이란 제목으로 한겨레 신문 역시 윤 총장의 다음 행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수사지휘권 초강수, 윤석열 벼락 몰다. 사면초가 윤석열 노골적 사퇴 압박에도 버틸까? 한국일보는 총장 나가라는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추미애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받아라.
윤석열 오늘 입장 낼 수도. 결단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됐고 총장의 거취 표명이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망했습니다. 총장 지휘권 박탈은 위법, 대검 검사들 긴급회의 열고 격앙,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놓고 윤석열 자문단, 이성윤 심의위 각각 꾸려 충돌. 조선일보는 한면 전체를 할애해 윤 총장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간브리핑 조용성입니다. 광주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더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한울요양원 입소자 2명과 요양보호사 1명 등이 추가로 코로나19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82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 예정이었던 대규모 집회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주거 금융 지원 등 청년층 지원 예산 3,600억 원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지난달 4일 제출된 정부안보다 3조 원 늘어서 38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달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이어졌던 재확산 조짐이 점점 현실이 돼가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전합니다. 밤의 유흥가 요주이. 도쿄 신규 환자 수가 2달 만에 하루 100명을 넘어서자 긴급 기자회견에서 도쿄도지사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불안한 조짐은 50명 넘는 확진자가 매일 나오기 시작한 지난주부터 엿보였습니다. 최근 신규 환자의 70%는 20에서 30대로 감염은 주로 신주쿠와 이케부쿠로 등지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도 한 주 전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시중에 다시 광범위하게 감염이 확산 중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専門家の皆様方の分析を踏まえて感染拡大要警戒この段階にあると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 긴급사태 해제 이후 한 달, 사회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습니다. 문제는 도쿄 등 수도권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도 도쿄도도 경계하자는 말뿐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再び緊急事態宣言を発出する状況に該当する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が、いずれにしろ警戒感を持って感染状況を注視しつつ 모처럼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경제 활동을 다시 휴업 등의 조치로 멈춰서게 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대책에 이미 막대한 재정을 썼기 때문에 다시 휴업 지원금 등을 내놓을 여력이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뒤늦은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일본 정부. 의료 관계자들은 정부가 고심하는 사이 지난 3, 4월처럼 현재의 의료시설과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3가지 후보가 좋아 보인다며 곧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장은 내년 초까지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상원에 보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백신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초고속 개발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약회사 등 업계가 협력해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발 중인 백신 가운데 3가지 후보 물질이 좋아 보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3 vaccine candidates. We've had many more, but 3 are really looking good, and I think you're going to have an answer to that very soon.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장도
백신 개발을 낙관했습니다. 초고속 개발팀이 올해 말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초까지 애초 목표대로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f course, there's several all being conducted side by side, and that we would then have by early 2021 300 million doses of a vaccine that's safe and effective.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 3개월치 물량을 사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말까지 길리어드가 생산하는 물량의 92%로 50만 회 분량입니다. 이를 두고 단일 국가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 전체 약품 공급량을 징발한 상황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EU 경제회복기금 설치 문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달 내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독일은 이달부터 6개월간 EU 순회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들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말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기금 규모뿐 아니라 지원 형식과 조건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합의가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EU 순회 의장국을 맡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7월 내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회복기금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회원국들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 문제를 놓고 오는 17일과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Ich fahre nach Brüssel am 17. Juli mit dem Willen, eine Einigung herbeizuführen. Aber es muss sowieso im Laufe des Sommers eine Einigung geben. Eine andere Variante kann ich mir gar nicht vorstellen. 메르켈 총리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하루라도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very day we lose, we will be seeing people losing their jobs, companies going bust, the weakening of our economies. So every single day counts. EU 회복기금의 조성과 집행은 EU 집행위가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회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7,500억 유로 가운데 3분의 2는 보조금,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고 최숙현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체육회를 포함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폭행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에는 충격적인 부분이 한둘이 아닌데 팀 닥터와 감독이 술을 마시면서 폭행한 정황도 들어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경주시청 철인 3종팀의 폭행은 녹취록 곳곳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팀 닥터의 손찌검이 가장 많습니다. 뭐가 문제야? 나가! 폭언과 폭행도 모자라 최숙현 선수의 동료를 때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너는 맞을 자격도 없어.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그따위로 해? 손 안 들게. 그따위로. 팀 닥터가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선수들을 폭행하는 그 순간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짜지 마라. 네. 아프나? 아닙니다. 다투세요. 알아서 때리셔야 돼. 아프나? 네, 아닙니다. 죽을래 나한테? 아닙니다. 야, 포닥을 할래 나오고?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감독과 팀 닥터가 술을 마시면서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점입니다. 막걸리에 와인까지 곁들였습니다. 이걸 다 먹었어. 와인 쪽에 있습니다. 보장을 보혈포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겁니다. 막걸리잖아요. 제가 요 남아 있습니다. 감독이 팀 닥터에게 오히려 굽신거리는 이상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특히 혀가 꼬인 듯한 팀 닥터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로 들립니다. 뒤는 일요일까지 먹을 자격이 없어. 알았어. 그건 내 권한이야. 팀 닥터 권한이야. 네 책임이야. 네 거짓말한 것에 대한 네 책임이야. 알았어. 나가. 녹취록만 들어도 최숙현 선수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지만 체육회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접수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는 9일 철인삼정협회가 공정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관련자들을 엄중 조처하겠다는 뒤늦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에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최 선수가 숨지기 전 감독 등을 고소한 사건을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송치했고 대구지검이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가 감독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을 대상으로 사안을 들었고 감독이 선수단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혐의로 진정된 선수 2명은 손찌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서 당장 징계하지 않았고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등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록에서 폭행과 폭언을 주도한 팀 닥터는 선수단 소속이 아닌 전지훈련 때 임시로 고용한 운동 처방사여서 인사위원회 청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여준기 경주시 체육회장은 팀 닥터는 특별한 면허가 없고 전지훈련 등을 할 때 일시적으로 비용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데 앞으로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계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관련법은 이미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 닥터에게까지 폭행을 당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볼 때 관련법에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대표팀 코치에게 성적,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로 뒤 당시 20대 국회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을 발의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대 국회에서는 체육계의 구조화된 만연된 폭행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감독, 코치 등 체육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또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저지르면 지도자 자격을 바로 박탈하거나 정지하고 인권침해 신고 접수와 조사, 고발 권한까지 갖는 공공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사태로 인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이 법안은 심사를 거쳐 올해 초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다음 달 5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팀의 지도자가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 시행일 이후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겁니다. 모처럼 국회가 제 할 일을 했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최 선수는 감독은 물론 팀 닥터와 선배 선수에게도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가 문제야? 나가. 나가. 잘못했어. 전화한 거 없잖아. 있습니다. 아니 없잖아. 없으니까 감독님 얘기나 모든 걸 다 쉬는 거 아니다. 지도자가 아닌 팀 닥터 같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격 박탈 등의 추가 조치가 어렵습니다. 또 최 선수처럼 신고 뒤 몇 달이 지나도록 관련 단체나 기관이 조사와 징계에 위적거릴 때 신속한 조치를 강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연맹에서도 뭐 덮으려 그런지 큰 의지가 없었고 대한체육회 그 산하기관 스포츠 인권센터 있으면 뭐합니까?
이에 21대 국회는 신속한 사건 처리나 피해자 보호 강화, 자격 박탈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후속 입법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사건의 신속 처리, 피해자의 가해자의 분리 처리 및 피해자의 임시 보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반짝 관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미비점 보완이 급선무입니다. 전국의 경랑 속에 여야가 힘을 합쳐 제대로 된 법안 발의와 신속한 처리를 이뤄낼 수 있을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춘재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증거를 숨겨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34년 만에 수사를 종결하면서 당시 경찰과 검사들을 입건했지만 이미 공소시효는 끝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춘재를 세 차례나 용의선상에 올리고도 진범 입증에 실패한 것뿐 아니라 강압조사 이후 목숨을 끊은 사람도 4명에 달했던 수사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특히 윤모 씨가 진범으로 몰려 20년이나 옥살이를 해야 했던 8차 사건. 경찰은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 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 허위 진술서 작성 강요, 조서 작성 시 참여하지 않은 참고인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윤 씨는 이제 당시 판결을 내렸던 법원도 스스로 누명을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들도 뭐 그동안 하는간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제 뭐 진실을 밝히는 일만 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요. 1989년에 벌어진 초등학생 김모양 살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형사계장 등 경찰관 2명이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골 일부까지 숨긴 것으로 드러나 사체은닉,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춘재 범행의 피해자와 유가족, 윤모 씨 등 경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경찰은 전체 수사 과정의 잘잘못을 자료로 남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는 말과 함께 34년 만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정부가 주식 직접 투자는 세금 공제를 해주면서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에는 세금 공제를 안 해주기로 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펀드 투자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현재는 소액주주의 직접 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모두 국내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침을 바꿔 2022년부터 펀드 투자에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 이익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자 대상별로 차이를 뒀습니다. 소액주주가 번 돈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반면 펀드 투자는 전액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직접 투자로 연 2천만 원을 벌면 공제를 받아 세금을 안 내지만 주식형 펀드 투자로 같은 돈을 벌면 모두 과세 대상이 돼 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을 공제해 주지만 펀드 투자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식 직접 투자와 펀드 투자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투자는 어떤 주식을 사고 팔지 개인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들어 공제가 필요하지만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는 운용사에 투자금을 맡긴 뒤 수익을 받는 만큼 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직접 투자는 개인이 주주지만 펀드 투자는
운용사가 주주가 되는 구조로 펀드 간접 투자는 저축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펀드에만 없는 세금 공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시점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목소리입니다. 개인의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기관을 통한 간접 투자, 즉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가 따라줘야만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균형적인 증시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 정부의 세법 개정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의 이중 과세 논란과 펀드 세금 공제 미적용 문제가 투자자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를 활용해 메꾸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의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사업을 새로 넣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사업자가 쓰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게 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매달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조성됩니다. 그동안 한수원은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설비 개선에 5,900억 원을 썼고 진행 중이던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라 1,0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당시 원전 감축 비용은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손실 보전에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이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이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어떤 정치적 판단인데 이것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일단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어떤 절차로 보존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과수나무 등 해충 피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극심한 가운데 올해는 중부권을 중심으로 매미나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림은 물론 마을 깊숙이 파고든 매미나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수많은 탐방객이 찾는 성당 순례지입니다. 소나무 곳곳에 노란 매미나방 알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피해가 없었던 성당과 마을에 매미나방들이 덮치면서 주변 산림은 물론 주민들 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비롯해 음성군 일대에 나타난 매미나방 유충 분포 면적은 예년의 수백 배. 나무와 전봇대 등에 산란한 매미나방 알집들은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그 춥지 않은 겨울 때문에 매년 나타나는 그 매미나방이지만 올해 그 더운 그 일기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개어나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대발생이 돼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 고온 현상 등으로 매미나방 월동 치사율이 낮아지면서 대발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산림청이 올해 처음 파악한 매미나방 유충 피해는 서울과 경기, 충북 등 중부권에서 5,0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매미나방 유충은 현재 번데기와 나방 등 변태 과정을 거치고 있어 약재 방제 대신 밀도 저감을 위한 방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충기에는 포충기와 페로몬 트랩을 활용하고 산란기에는 알집 제거가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매미나방 같은 경우는 불빛이나 아니면은 페로몬을 이용해서 유인을 해서 그 트랩에 잡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알집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돌발적으로 해충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기존 생활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미얀마 북부 지역의 옥광산에서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60여 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구조당국은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언덕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토사가 흘러내리자 아래에 거대한 물결이 일며 옆 계곡을 덮칩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산사태를 피해 앞다퉈 언덕 위로 황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한 옥 광산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작업 중이던 광부들을 덮쳤습니다. 미얀마 현지 구조당국은 지금까지 100여 명이 넘는 시신을 발견했으며 수십 명이 다쳐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상당한 인원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강한 비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옥 생산지이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과 안전대책 미비로 대형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사고가 발생한 흡하칸트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잦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산사태로 인해 자고 있던 광부들이 진흙더미에 깔리면서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2015년 11월에도 이 지역의 옥 광산에서 폐광석 더미가 무너지면서 116명의 광부가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무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와 남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까지 확대하겠고요.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린 뒤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중북부 지역은 후텁지근하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 24도, 광주 2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휴일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여당 대표까지 지낸 거물급 정치인과 한때 적폐청산의 상징이자 검찰개혁의 적임자로도 평가됐던 인물의 대립입니다. 추 장관은 사상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은 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검찰총장 거취 문제로 논란이 확산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오늘 회의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크게 번졌습니다. 다음 주 국회 복귀를 예고한 통합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오늘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출범과 맞물려서 7월 국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심사한 3차 추경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까지 국회 취재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